안녕하십니까. 광명시 학부모 온라인 고교학점제 박람회에 참여하고 계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 저는 오늘 고교학점제 전반과 고교학점제가 진로 진학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광문고등학교 진로진학부장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더욱 좋았을 테지만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긴 시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대입상담 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진학지도협의회에서 자료개발국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명에 있는 광문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고교학점제의 이론적인 측면이라든지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정의적인 측면들을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의 개념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요. 과목을 선택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을 취득합니다. 학점을 취득하고 이 취득한 학점을 가지고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를 고교학점제라고 합니다. 조금 아직 100% 이제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론대로 형성이 되게 된다면 대학교의 학점 이수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이 단위입니다. 단위수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단이 들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보통 하는데 대학교는 단위수라는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학점이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대학교의 학점도 일주일에 1학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50분 수업, 일주일에 한 번 50분 수업하는 것을 학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단위에서 학점으로 고등학교 수업량 기준을 바꾸게 되고요.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 수업, 16회 수업이라는 것은 한 학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 수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년간 총 192학점을 취득해서 고등학교 졸업 기준을 만들어 내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대학교처럼 집중이수제, 그러니까 학기별로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이수제, 그 다음에 방학 중에 계절 수업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고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을 듣고 이수 졸업을 하는 이런 유연한 운영을 하게 되는 방향이 고교학점제의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현재는 공통과목, 1학년 때 듣는 공통과목입니다. 나중에 교육과정 말씀드릴 때 얘기할 건데요. 공통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 그 다음에 이게 특목고 같은 경우에 전문교과 1, 그 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 2 이런 식으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교과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과목으로 좀 세분화되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개편 방안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출석률 3분의 2, 출석이 3분의 2만 되면 무조건 졸업이 가능은 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성적이랑은 상관없이요. 하지만 대학교는 다르죠. 대학교는 F를 받게 되면 그 과목을 재수강하거나 어쨌든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해야 되죠. 고등학생에 비해서 그 대학생이 졸업을 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이 고등학교에도 들어오는 거죠. 졸업은 지금 현재는 출석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졸업이 되게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학점 취득 기준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학점 취득을 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반대로 학점 취득을 일찍 하게 되면 졸업이 조금 더 일찍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아직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당 최소 수강 학점수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28학점 이런 식으로 28학점이면 일주일에 뭐 28시간을 수업을 듣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학교 밖, 그 다음에 공동교육과정은 플러스 알파, 클러스터라든지 뭐 중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플러스 알파의 형태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점을 취득해서 지금처럼 그냥 학교를 쭉 다니고 그냥 졸업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학점을 취득해서 그걸 가지고 졸업 이수 학점을 맞춰서 졸업을 하는 형태, 마치 대학교의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추진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들어오는 중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수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는 A, B, C, D, E 이렇게 해서 성취도가 나오는데 미수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근데 2025년 이후에는 A, B, C, D, E, I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서 40% 미만의 성취율을 나타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수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F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F를 받게 되면 재이수를 해야 되죠. 재수강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수가 도입되면서 보충 지원, 보충 이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방학 때 보충 이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체 이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에서 2024년에 직업계고,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죠. 이런 그리고 뭐 일반 계고 일부 과목에서 최소 성취 기준 도달 지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의 고교학점제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대요. 저도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뭐 이렇게 방문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의 경우에서는 전문교과 2 실무 과목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마이스터고는 전문교과 2를 배우니까요. 학교에서 최소 학업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보충학습 과정 같은 경우 이수도 학생부에 기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고요. 특성화고 이후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이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에서는 입학생이 본격 시행이 돼요. 성취평가제가. 그래서 그 적용 범위가 선택 과목 모두에 확대가 되는 형태로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2028년도에는 지금의 형태의 수능보다는 조금 더 다른 미래형 수능에 대한 논의가 착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저도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형 수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지금 듣고 있는 2학년에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2, 3학년에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알겠지만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라서 성적 산출이 바뀐다면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이게 단위수라고 하는 게 이제 학점으로 바뀌겠죠. 학점이고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별 비율, 내 성취도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성적표에서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이제 절대평가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고교학점제는 실제로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지금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2015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고교학점제로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측면을 간단하게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를 보시면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교과에서도 쭉 내려오시면 보통교과, 전문교과, 그 다음에 보통교과 안에서도 공통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과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과목, 공통과목을 주로 많이 듣게 되죠. 간혹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전문교과라고 하는 요 각 교과에 있는 과목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 대인 운동, 그 최고에 원래 있는 과목이죠.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 있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안 가면 뭐 과학고 같은 데 있는 고급 물리학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런 걸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 이 과목은 우리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과 같은 형태로 평가되고 진로 선택 과목과 같은 형태로 이제 성적도 산출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 교과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일반 교과, 보통 교과 안에서도 이제 공통 과목을 같이 듣고 선택 과목에서 조금씩 나눠진다. 선택 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동봉진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인데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내 행사라든지 안 가면 학급의 활동, 행사, 뭐 반장, 부반장 한 거, 그 다음에 뭐 회장, 부회장, 이런 학생회 활동한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는 부분이고요. 동아리 활동은 알고 계시다시피 정규 동아리라고 하면 교육과정 동아리라고 하는 학생이 선택해서 수업 시간에 그 학교 일과 시간 중에 하는 정규 동아리와 일과 시간 밖에서 하는 자율 동아리,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동아리 하는 활동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이고요. 그 봉사활동도 교육과정 안에 있는 학교 봉사, 그리고 혼자 자율적으로 하는 개인 봉사로 나눠져 있고요. 진로 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진로 행사라든지, 아니면 진로 활동, 수업 시간에 하는 진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진로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의 수업과 이렇게 완벽하게 매치되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다 개별적으로 기록도 되고 활동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교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교과는 우리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듣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고 다 공통으로 이제 듣게 되죠. 그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2학년, 3학년에서 듣게 되는 과목인데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근데 선택을 해야 해서 듣는 과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아시다시피 A, B, C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절대평가형 과목이죠. 지금 여기 현재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과목들이 수능에서 이제 수능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교과에서도 체육, 예술, 생활, 교양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도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일반 선택, 이 체육, 예술 교과에서 체육, 예술, 생활, 교양학 교과는 수능에 대부분 포함이 되지 않지만 특이하게 제2외국어, 그리고 제2외국어에서도 특히 일반 선택 과목은 수능에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전문 교과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심화수학, 뭐 고급 화학, 고급 물리학, 뭐 이런 과목들이 보통 과학고등학교에서 많이 듣는 과목이죠. 그리고 예술 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이런 음악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고 같은 데서 많이 듣는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무래도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과목의 이름 자체가 조금 멋있는 그런 형태의 이름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들으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어, 생각을 다르게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수나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고요. 이거 무한정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고급 물리학을 만약에 내가 들었다고 했을 때 물리 1이랑 물리 2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과연 물리 1이랑 물리 2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고급 물리학을 들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들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합니다. 고급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3학년 2학기나 1학기에 듣는 경우가 많은데 개설되어 있다면 그럼 과연 이 학생이 2학년 때 물리 1, 2를 다 제대로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거 사정관들이 얘기하는 건데 물리 2라도 제대로 보고 오면 충분한데 이게 굳이 이런 과목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파행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급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했을 때
과학고에서 하는 그 고급 물리학과 관련된 그런 수업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과목별로 성적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 과목에는 수학, 그다음 일반 선택 과목에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통 이런 게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의 대표적인 거는 기하, 경제 수학 같은 과목이 있겠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이 나오죠. 이런 과목은 이제 상대 평가를 하는 과목이고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모두 밑에 있는 13명 이하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원점수는 대학교에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체육, 예술 분야나 교양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자, 그리고 표준 편차도 다 반영이 됩니다. 한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 B, C의 분포 비율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명 이하 과목이라든지 학교 간 통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페일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에서 성적표에서 생기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권 문화나 사회과제 연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권 문화에 이 학생은 98점을 받아서 A를 받았고, 그럼 A를 받은 인원수가 몇 명인지, B를 받은 인원수가 몇 명인지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과목들은 이게 위계가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인데요. 수학, 과학을 제외하면 그렇게 위계에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미 교육과정을 짤 때 어느 정도 위계를 감안해서 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학생이나 아니면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꼭 내가 짜가지고 위계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거를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학교 교육과정에서 위계를 맞춰서 학기를 배분해 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수업하기도 선생님들께서도 수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표는 서울대학교의 정시 모집에서 과목 이제 가산점인데요. 1이었을 때, 그리고 유형 1, 유형 2를 받았을 때, 이제 유형 1 같은 경우에 가산점을 1점 주고,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서 가산점을 2점 주는데,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은 유형 2에서 2개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몇몇 개 대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에 학생들 과목 선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보고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사회교과라든지 과학교과 이런 교과군에서 선택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교과보다는 아무래도 이 교과에서 선택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하는 공통 과목, 특히 1학년 때 주로 배우죠. 이런 과목을 도입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양적인 측면을 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해서 기존에 사회나 과학에서만 선택을 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국어라든지 수학,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90단위에서 84단위로 제한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딱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문이과의 구분이 폐지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대학교를 갈 때 대학교에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학과들이 좀 분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문과, 이과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고요. 이는 수능에서의 탐구 과목에서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셔요. 실제로 수능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나 특히 문이과를 나누는 기준이 특히 사회과학에서 많이 나눠지는데, 사회랑 과학을 섞어서 듣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이과라고 하는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는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신 것처럼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문이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고 그냥 뭐 상경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특히 대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우리 학과에는 오면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을지 이런 어떤 과목을 듣고 오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대학교마다 제시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에 다 경영학과도 있고 심리학과도 있는데 어떤 대학교 심리학과에는 이런 것들을 듣고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대학교의 심리학과에는 또 다른 과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꼭 이 과목을 무조건 안 들으면 뭐 아예 뭐 지원을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개설이 안 돼 있는 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은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에서 하는 고교학점제 관련된 활동을 보면 일단은 1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 1학년 과목 선택 시기가 좀 이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1학년 수업을 들어가지만 수업할 때도 고교학점제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특히 한 6월 요때쯤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께도 당연히 안내를 해주시고 상담도 당연히 하시겠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시는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이 2학년의 이 과목, 3학년의 이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교과 박람회 하루 이제 날을 잡아서 교과 박람회 이제 요즘에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온 오프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사실은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2학년 때 막 바꿔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바꾸기도 사실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2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 바꾸는 방향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조금 쉽지가 않죠. 학생들이 이렇게 친구 따라 가거나 그 친구 따라 막상 신청을 했는데 친구랑 같은 반 안 돼서 다시 바꿔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하고 상담도 많이 받고 선생님, 담임선생님이라도 얘기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선택과목 안내서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요런 겁니다. 이런 책자에 보면 뭐 자기 관심사나 아니면 전공에 적합한 과목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는 지금 교실에도 제가 1학년 교실 들어가 봤는데 1학년 교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홈페이지 같은데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같은 데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이제 참고 사항이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 학과다. 문화 콘텐츠 학과에 내가 가고 싶으면 어떤 문화 콘텐츠 학과는 어떤 과고 뭘 듣고 개설대학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려면 어떤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뭐 사회교과에서는 뭐 사회문화 역사 지리 같은 거 뭐 이런 거 교양으로는 뭐 논술 같은 거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리고 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하나 물리 1, 2 이런 과목을 들으면 좋겠죠. 생각보다 안내가 되게 다양하게 잘 나와 있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들이 잘만 찾아보면 자료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고교학점제라고 치면 아예 고교학점제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이제 국가에서 만든 건데 뭐 다른 게 되게 좋다는 것보다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서울시나 세종시에서 만든 자료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료실에는 뭐 고교학점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쫙 이제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한번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열별로 사실 학과별로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선택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아닙니다.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 과목은 다 교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특히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긴 시기가 너무 이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고 계열적인 측면에서 내가 요 정도 계열, 요 정도 계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계열별로 요런,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넣은 건 아니고요. 한 국영수 4과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인문계열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인문계열에도 국문과도 있고 영문과도 있고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냥 좀 스테레오타입 조금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요렇게 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일단 공통교과는 다 공통교과 같이 듣고요.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주로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을 좀 더 많이 듣고요. 그리고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과학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서 이런 사회 과목들 중에, 물론 이 사회 과목들 여러 과목들 중에서는 내가 무엇을 들을지는 본인의 인문계열 학과나 본인의 인문계열 지원 그런 희망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사회 과목에서 많이 듣고 진로 선택 과목은 사회 문제 탐구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탐구 활동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짜봤습니다. 자, 사회과학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랑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사회과학 계열 안에도 뭐 정치외교학과라든지 뭐 그런 뭐 사회복지학과 같은 그런 과도 있지만 뭐 심리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인류학과라든지 약간 이런 학과들도 있죠. 그 특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나 그 다음에 사회문제탐구, 그 다음에 영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넓게 크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제학과,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더 가능하다면 미적분이나 경제수학 같은 경우를 조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랑 관련된 부분, 경제나 아니면 정치나 뭐 한국 지리나 이런 과목들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영어를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과학이란 수학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수학, 기하라든지 미적분, 확통 같은 수학 과목을 조금 더 많이 듣고요. 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파트, 사회보다는 과학이라고 하는 파트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을 조금 강조하다 보니 물리화학을 듣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중에 하나는 나한테 조금 더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듣는 방향. 그럼 4개 다 들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요런 가능하다면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이나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과도 사실은 이제 이공계열 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과학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정도는 뭐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물리화학, 생물 같은 지구과학보다는 물리화학, 생물을 듣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 선택 관련돼서 뭐 계열별로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목 선택이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지도를 하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 어떤 걱정거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왜 대입에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왜 선택했는지, 그걸 왜 대입에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민은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들이 있죠. 학교에서 다 홀드를 해놓은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선택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르게 볼 것인가? 아니면 같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생기부상에 있는 성취도를 그대로 뭐 1등급 받았다면 1등급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만약에 그럼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다르게 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사정관들 교육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이제 교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과목을 평가를 한다면 뭐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물리를 선택한 학생과 그 다음에 뭐 사회를 선택한 학생이 둘 다 뭐 기계공학과를 지원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정량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아니면 정성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얼마나 반영할 건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후 연구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가 가장 이 부분에 예민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특히 평가할 시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고민입니다. 이게 뭐 학생의 고민뿐만 아니라 뭐 제 고민이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택한 학생은 당연히 자신의 진로나 적성, 흥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학과도 제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그런 학과를 지원하게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능 선택을 하는 학생의 특징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많이 보고요. 또 난이도도 낮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보다는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것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고요. 내신과 관련된 딜레마도 있습니다. 학종을 선택하는 학생 당연히 뭐 미적분처럼 어렵지만 등급도 나오기 힘들지만 내가 만약 경영학과라든지 공학과를 가려고 하면 미적분 필요하니까 이런 과목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신 성적을 생각을 해보면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고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ABC가 나오는 과목이죠. 이 과목을 정성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정성평가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평가의 어려움을 대학교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과목명, 원점수, 평균, 성취도가 다 제공되고, 그다음에 세무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이제 서술형으로 써져 있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 학생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죠. 꼭 이제 등급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런 학업 역량이나 인성 이런 파트보다는 이제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계열적 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ABC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적합하다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교과 1, 그러니까 특목고등학교에서 하는 과목이죠. 아까 보셨듯이 뭐 물리학 실험이라든지 이런 과목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보여주기식 경쟁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과목의 이름만 붙여놓고 실제로는 뭐 그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물리학 실험이나 고급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 1, 2가 충분히 학습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정도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전문 교과를 너무 다수 개설했을 때 이 부분을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목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개설을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대입에 유리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실제로 원투를 해서 충분히 그것을 그 커리큘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좀 더 심화된 과목을 듣고 심화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일반 교육과정에 있는 것보다는 뭐 클러스터라든지 아니면 주문형 강좌라든지 이런 형태의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계를 넘는 전문교과 이수는 오히려 독이다.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는 시간이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물리 1을 이수한 다음에 물리 2를 뛰어넘고 물리 실험이나 고급 물리로 가는 이런 부분은 크게 유의미하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사정관이나 대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공별로 이수해야 될 진로 선택 과목이 무엇인가 고민이죠. 전공 가이드북에 굉장히 도식화돼서 막 접근을 해요. 학생들이 여기 있는 게 무조건 맞을 것 같고 이거 안 들으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수 평가를 세분해 보는 경향이 다수인데 사실은 과목 이수 자체로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존재를 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확통, 경제수학 다 들으면 좋죠. 그리고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사회문제 다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심리학, 논리학, 실용경제 이거 다 못 들어요. 교육과정상. 그래서 여기 중에 내가 만약에 국제경제나 아니면 조금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면 이 중에 내가 필요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고교학점제고 이게 결국에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들은 부분, 공부했던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잘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꼭 다 들어야 이 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런 가이드북을 이렇게 내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이게 무조건 이거 다 들으면 뽑아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결국에는 공부를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하는 그 과목 안에서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어떤 학업 성취를 이루었는지 성적은 어떤지 활동은 어떤 걸 했고 발표는 어떤 걸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적인 측면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범주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복을 하긴 했지만 가장 많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계열별로 선택하는 걸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인문계열이라서 혹은 자연계열이라서 이런 식으로 과학을 많이 듣거나 자연계열에서 과학을 많이 듣거나 아니면 수학을 많이 듣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단과대학별이나 지원 학과별로 하는 부분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그다지 이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필요 없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좋은 거지. 꼭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답변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과목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마치 내 모든 것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잉 해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굉장히 고격점제가 굉장히 헷갈리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되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복잡할 때는 오히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친구 따라가고 쉬운 거 뭐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꼼수 부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 듣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 가고 싶으면 수학과학 위주로 하고 사회과학 계열 가고 싶으면 사회나 영어 위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내가 맞는 거 위주로 가는 방향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뭐 체대를 가려고 해서 뭐 체육만 들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것도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어, 과학 혹은 사회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 같은 부분은 특히 조금 예민하게 애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전공 아닙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가 있고 과학도 물화생지가 원투가 있는데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하면 컴퓨터과학과를 가려고 하면 뭐 생물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을 그냥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치외교학과를 가기 위해서 뭐 역사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역사 필요하죠 당연히. 다른 과목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거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 부분 안에서 과학 부분의 과학 부분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들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큰 범위로 가는 게 좋지 이렇게 잘게 잘게 가면 나중에 이렇게 진로 희망이나 이런 걸 바꾸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말이 더 안 맞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크게 덩어리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교학점제의 전반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2015 계획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교과학점제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대입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평가가 되는지, 대입 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